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 공동 성명 내용이 일부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백신과 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후에는 두 정상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차정은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정상회담, 이 공동 성명 문구를 두고서 막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성명에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죠.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연내 종전 선언, 또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이 핵심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는 북미 간 합의뿐만 아니라 남북 합의와 관계 역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두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고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전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과 시설 관리 우수성을 지닌 한국과 설계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시너지 효과를 언급하면서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으로 중동과 유럽 등 해외 제3국에 진출한다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통해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20일 미국 백악관 브리핑. 한국 같은 선진 경제권에서 오는 백신 요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답변을 통해 우리는 정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이 그의 의제, 즉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에는 이미 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고 말해 참여 압박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와 미 의회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순국 선열이 잠든 미국의 성지를 찾은 겁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40만여 명이 안치된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헌화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품으로 만든 기념패를 기증하고 미군 유해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차례를 돌려드리고 최상의 예우와 보호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의회를 방문해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계속된 한미 동맹이 백신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미 첫 일정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내년 대통령 선거가 10달도 남지 않아서 있을까요? 여야 대선 주자 지지 모임이 잇따라 출범하고 유력 정치인들의 지원 사격까지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물밑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에 나섰는데요. 참여정부 때 다른 인사들도 대거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처음으로 출범했다고요? 네, 명칭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데요. 이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출범식을 열고 윤 전 총장의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이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곽 조직까지 떠오르면서 윤 전 총장의 등판 시점에도 계속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지난달 통화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한번 보자고 했다가 이후 연락이 없어 지나갔는데 언제쯤 만날지에 대해선 자신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별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윤 전 총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DMZ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개성공단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 대북 정책 비전도 밝혔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이 지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기조 연설자로 함께 자리했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올해도 평화경제협회와 함께 DMZ 포럼을 주최하시고 기조연설까지 맡아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대선 지원 사격으로 읽히는데 두 사람은 당내에서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에도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법안이 68년 만에 통과했다고요?
네, 그동안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이 이제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사 노동자에게도 4대 보험과 유급 휴일,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가사 노동자는 적게는 15만 명에서 많게는 60만 명까지 추산되는데 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뒤 68년 만에 이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받게 된 셈입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나 수배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가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고요. 이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업 전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한 민생 법안은 모두 98건으로 여야 사이 크게 쟁점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은 소급 적용 이견 속에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2단계, 비수도권에서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불가피하다는 걸 안다면서도 1년 가까이 영업하지 못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역삼동 단란주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더 연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 가족은 8명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유지됐고요. 유흥주점 등은 수도권 지역에서 여전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단란주점 역시 1년 가까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업주분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 거리두기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집합 금지도 계속 연장이 된 건데 일단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벌써 눈물이 날아가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옛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제 입장과 저로 인해 제 주위의 단란주점 업주분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 지원금들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첫 번째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았는데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5월 달에 한다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집합금지업소 주인들은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럼 현재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은 가족들한테도 저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이처럼 유흥시설 업주분들은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은 또 이 영업시설을 유흥시설 영업을 재개할 경우 추가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정부도 이 유흥시설의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확산세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처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7월 초에는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내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잇따라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강남구에 있는 학원에서는 지난 17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남구의 실내체육시설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7일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어린이집에선 아동 14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직장 내 감염 사례도 잇따랐는데요. 경기 성남에 있는 전기업체에선 지난 13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가족 간 감염으로 번지며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고 부천시 견본주택 업체와 관련해서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시 3주 연장되면서 한숨이 깊어진 분들,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죠. 그런데 요즘 이분들을 더 답답하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회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법, 넉 달째 법안 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중계 카메라가 있는 곳 근처에 의원님 농성 자리가 있어서 매일 저희가 농성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농성 23일째시라고요? 네, 오늘로 2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가 있었는데 손실보상법이 또 포함되지 않아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네. 빨리 법안이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요즘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매일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죠. 이제 임대료나 뭐 인건비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예. 또 연초부터 뭐 대통령이나 뭐 정부 뭐 고위 관료들 그리고 뭐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점점 더 힘들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조금 전 우리 기자가 단란주점 영업 업주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보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는데 이 부분은 소급 적용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법안 지금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문제를 좀 꼽자면 현재는 소급 부분은 이 국회 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는 편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가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재정 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의원단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중기부 소관 부처로부터 간략하게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음 주쯤에는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쯤이면 파악이 되고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이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반대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덕도 같은 경우에 뭐 기재부 반대가 있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핑계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겠다고 뭐 여야가 뭐 큰 소리를 쳤고 그랬는데 이슈가 묻히는 것 같으니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다음 달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는 이견을 거의 좁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 25일이죠. 여야가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뭐 입법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듣고 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뭐 3월이나 4월에 했었다면 더 좋았겠다. 근데 왜 이제 와서 하는 것이냐, 조금 면피용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4월 내내 법안 소위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월에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질질 끌고 있는데 다음 주 입법청문회 역시 시간 끌기용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결국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있고 따라서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네요. 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역 성공을 이렇게 뭐 홍보하고 자랑을 하려면 그 때문에 본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 바꾸지 않더라도 국회가 결단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이런 헌법에서 뭐 요즘 헌법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한 경우에 특히 법률로서 하도록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 23조더라고요. 입법 의무를 진 곳은 그렇죠. 입법 의무를 진 곳은 국회잖아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소급 시점을 언제까지 그리고 규모, 지원 규모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정의당은 이제 일관되게 최초 영업 제한이 있었던 시기부터 소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기준이 이제 영업이익 감소분의 80%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규모나 뭐 시기는 기구에 맡기거나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법안 소위에 26개 정도 되는 많은 법안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예. 이것을 공론장 위에서 토론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이나 이른바 절충안이 또 뭐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김부겸 총리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영업자 절충안을 지금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상 한도를 뭐 3천만 원 정도로 정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오죽하면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대안을 내셨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아직 정부 재정 추계가 제가 다음 주 초쯤에 받아볼 예정이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그 제안하신 그 내용들을 상한선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더 줄여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재정이 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 네, 반드시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언쟁이 좀 보도가 됐잖아요. 결국 문 의원이 유감이라는 내용의 입장문도 냈습니다. 혹시 이후에 문 의원에게 직접 사과를 받으셨나요? 중간에 조금 중재하시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는 했는데 예.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못 만나셨습니까? 네, 오늘 뵙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유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 겪으시면서 이것만은 정말 문제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동료 국회의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뭐 동료 국회의원분들 전체까지 또 확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내대표님이 이렇게 발언들을 할 때 네. 서로 각 당에서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또 자리로까지 찾아오시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예. 그 뒤로 또 야라고 하거나 네. 어디서 감히라고 하거나 예. 주먹으로 어깨를 친다거나 이런 행위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료로서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료로서 좀 더 존중을 했으면 좋겠고 서로 예의를 갖춰서 좀 뭐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당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정의당으로서는 참지 못할 정도의 문정복 의원의 행동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초반 상황이 잘 중계가 안 됐는데 네네. 그 앞쪽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예. 배진교 원내대표님보다 네네.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막 소리를 치시다가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계속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까지 가신 거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냥 이야기하러 가는 평범한 대화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구나. 처음 보는 광경이다. 여러 의원이 저렇게 가는 것은.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당시에는 좀 했었습니다. 예. 다소 뭐 오해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사실 그 전체적인 상황이 이미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까지 저도 쫓아갔던 거거든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연결을 했는데요. 참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면서 살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는 소상공인들 목소리에 제발 거대 여야 정당, 정부가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인과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한동훈, 정진웅 두 검사죠. 두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공식 대면하게 됐습니다. 이게 10달 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오늘 재판의 원인이 된 몸싸움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요. 앞서 한동훈 검사장은 오후 1시 40분쯤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5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한 검사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말씀 드리는 것은 재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와주셨는데 저 오늘 이 정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한 검사장은 이 몸싸움이 벌어졌던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해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몸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변호인과 통화 허락을 받은 뒤 비밀번호를 눌렀을 뿐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정 차장검사가 덮쳐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는 몸싸움 이후 한 검사장을 진료하고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했던 병원 의사가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의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목과 어깨,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고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도 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상해와 관련된 당시 진단 소견이 타당한지 조목조목 따졌는데요.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독직 폭행은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 등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술값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내버린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는데 시신을 유기한 곳에 찾아가 술을 따르기도 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앞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반바지와 점퍼 차림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지난 17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한 계기를 묻자 죄책감이 들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벌인 뒤 피해자를 유기한 곳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재진 요구에 마스크를 벗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 시비로 다투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112 근무자가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또 폭력조직 출신인 허민우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인천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면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직폭력사범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112 근무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 허민우 구속 상태로 이제 검찰에 넘겨졌고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허민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영업을 했고 이게 예. 이제 좀 트집이 되면서 예. 술값을 내지 않겠다. 이제 약점이 잡히면서 살인에 이르고 네. 그리고 또 살인을 이제 감추기 위해 가지고 사체를 손괴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살인 그리고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이렇게 4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의문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살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예.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는 하지만 법정에 가면은 아마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나는 이제 상해 싸우다 보니까 사람 사망의 이제 결과에 이르렀다. 상해 치사다 이런 주장은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소극적으로 좀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싸움에서 비롯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도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판결들이 이제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송치된 혐의 그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유죄도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검찰이 구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뭐 징역 20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그 뒤에 굉장히 좀 엽기적인 그런 행동들이 벌어졌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행위별로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망에 이르는 이제 살해 과정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범죄였냐, 확정적인 그런 고의가 있었냐, 이거를 이제 양형의 가중사유, 감경사유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약점이 잡히고 그거에서 시비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그런 계획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고유정 사건이나 이런 계획 범죄에 의한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던 사례에 비해서는 살인죄 자체는 조금 이제 감경 사유가 있는 편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사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사체 손괴나 유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는 가장 센 편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구형은 뭐 아마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거에 무기징역까지 갔던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허민우가 그 뭐 여러 차례 폭행과 뭐 상해 전과가 있기도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 조직 활동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그 형을 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무조건 반영이 됩니다. 예.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공소사실 첫머리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사실관계를 많이 따져야 될 사건은 아니라서 아마 확정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네. 그렇게 되면 앞에 집행유예도 깨져가지고 추가로 이제 그 2년형도 덧붙여서 살게 되고 예. 이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취지라는 것이 자숙을 하면서 사회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악성을 다시 또 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중사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처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가중된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얼굴까지 공개됐는데 이런 험악한 범죄,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범인에 대한 그 신상 공개를 좀 더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사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형사 처벌로 주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과거에는 이게 수치형의 일종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거를 처벌과 동등하게 이게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수치스럽다라는 그렇죠.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처럼 작용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리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옹호하고 우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절충점을 찾은 것이 특정한 이제 강력 범죄에 한해서 그 이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책에 대한 범위는 합리적으로 지금 조율이 돼서 궤도에 이제 올라와 있다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형벌의 경우에도 강한 처벌보다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범죄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듯이 이것도 사건이 있을 때 주목되는 사건만 공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비슷한 수준이면은 공개도 거의 된다. 이런 이제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두순이 이제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조두순을 감시하는 데 쓰였던 비용들이 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조두순에게 2억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조두순을 계기로 해서 그 시민들과 우리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된 돈이다,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은 좀 이게 과하다거나 이게 좀 불필요한 돈이 쓰여졌다 이런 이제 오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코 조두순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아니라 조두순이라는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이다. 우리 뭐 보험도 가입했을 때 사고 한 번도 안 나더라도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듯이 사회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두순이 있는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다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부분을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배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초기에 들어간 비용이지 이건 조두순만으로 다 소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한 이 시스템이 조두순을 계기로 쓰여진 것이고 앞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군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흉악범도 같은 돈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권이나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는 이미 구축된 거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한 명이 들어왔다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확 올라간다, 2억만큼 들어간다 이렇진 않은데 지역적인 차이, 거기에 이제 새로 구축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 보안 처분이라 그래서 형벌에 있어서도 사실 구치소나 교도소를 짓고 교정 인원을 인건비를 들여서 하듯이 그게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되는 게 일일이 따지고 이게 인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의 사회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뭐 1:1 전담 보호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배정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여러 명을 하면서 비용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조두순에게 들어간 비용이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사회를 위해서 이제 기초 작업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링을 가장해서 동급생 친구를 폭행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고등학생 2명이 관여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소년법상은 최고형이 구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방금 선고가 났는데 단기 4년에서 장기 8년 이렇게 선고가 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기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도 최고형으로 구형을 했고요. 단기 5년에서 장기 10년. 그러니까 소년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에 대해서 하듯이 징역 3년, 4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 형을 하지 않고 소년은 그 수용 생활을 하면서 개선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구형상으로 최고형에 구형을 했고 소년법상으로 그 부정기형은 5년에서 10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고도 4년에서 8년으로 했기 때문에 소년법상으로는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이 내려진 것은 맞습니다.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혼수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제 깨어났습니까? 깨어는 났는데 아마 계속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혐의 이제 적용된 범죄 사실도 중상해라 그래가지고 상해에 의해 가지고 장애가 생기거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친안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훨씬 가중된,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되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손상이 벌어졌다.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인하고 비교하면 이번 그 구형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약하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이제 법원에서도 양형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인 건 맞는데 과거에 이제 해온 거에 비해서 급진적으로 굉장히 뭐 몇 배씩 올린다 이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상으로는 좀 합리적인 양형이었지 않나. 지금 소년법에 의해서는 사실 뭐 폐지 청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그 소년법이라는 것이 결코 소년을 우대한다기보다 이것도 소년이
오히려 수영 생활을 하면서 범죄에서 물들어가지고 더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년을 결코 우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기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약하다 볼 수 있지만 이게 그 과거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양형 범위를 좀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14세 미만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소년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 그런 개념에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53년도에 만든 법이 지금까지 그 나이가 그대로 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나 지능이나 이런 거의 발전, 이런 발달 과정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는 연계해가지고 양형이나 이제 형사 미성년 나이를 새로 설정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고요. 범행도 워낙 잔혹하잖아요. 그런데 좀 형량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라는 의견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고하는 양형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부정기형이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소년법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더 큰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을 탓하기보다는 국회에 국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발현해서 법 개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로또 아파트를 받은 관세평가 분류원 사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한전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특공 사례까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에 이른 이른바 특공 재테크가 국민의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입주를 앞둔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려다 무산된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 5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곳입니다. 관평원 직원들은 지난 2017년 이 아파트를 3억에서 5억 원대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세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청사가 유령 건물로 남았지만 관평원 직원 46명은 이처럼 특별공급을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전 무산에도 특별공급이 진행된 과정과 함께 관세청이 어떻게 청사 신축을 강행했는지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건설허가, 또 2018년 이전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가 진행된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특공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도 허점을 속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등 분양받은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차익만 챙기는 특공 재테크에 대한 비판도 뜨겁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노영호 국토부 장관도 전세만 놓던 세종시 집을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애당초 특별공급을 했다면요, 2년 3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환매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지 않으면서 전월세를 놓거나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누렸던,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 192명은 세종 조치원읍과 대전에 있는 사업소를 통합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이미 2명은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불과 20여 킬로미터를 이사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에게 특공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중기부 공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세종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무 편의를 위한 특공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 한몫 챙기는 공무원과 공기업 사례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오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권 대선 주자 지지 그룹, 지지 모임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은 처음이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마 지금 면면을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얼굴 마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얼굴 마담인데 예. 지금 주로 이제 교수나 학자 출신 그렇습니다. 예, 원로 학자 출신들이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정책 자문단 일진 그룹이 처음 이제 면모를 드러냈다고 정책 봅니다.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정치 성향이 적은 분들이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예, 비교적 사회적으로 신방 있는 분들 예. 이런 예, 그래서 윤석열 얼굴처럼 이제 내세운 그런 면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34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있고. 예. 예. 서울대 뭐 동국대 뭐 한국체대 이런 주로 교수 출신들 예. 그리고 법조인 출신인데 발기인이 방금 나왔지만 33명이더라고요. 네네. 아마 민족 대표 33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런 33명으로 아마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윤 전 총장은 이 지지 모임하고 일단 선을 긋긴 했는데 그동안 뭐 조직력이 약하다 이게 좀 단점으로 꼽혀오긴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좀 지지 모임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예처럼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에 비하면요, 이제 첫 걸음 떼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사회복지라는 외교안보라는 분야별로 이런 정책 자문단 그룹들이 이진 산진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밖으로 지금 활동하기 눈에 보이는 이제 조직 중에 그 윤사모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예. 윤사모가 비교적 밖에 활동하는데 회원이 지금 5만 9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오늘도 예. 5월 21일 날, 오늘 21일 날 지금 충남 도당 창립 대회를 하고 5월 말에는 이제 광주에서 대회를 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 모임 네. 많이 생기죠. 보통 대선 10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사조직인데요. 대선 사조직인데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군요. 후보 예. 본인도 모르는 조직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 이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죠. 근데 대선 주자 입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다 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죠. 저런 모임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달 전에 윤석열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벌써 한 달 전쯤 됐는데. 윤 총장 전화 받으셨어요? 그렇지.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본인 스스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 대통령이겠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나라를 한번 어떻게 한번 매니지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봐요. 네. 알고 봤더니 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날짜는 4월 7일 재보선 끝나고 사흘 뒤.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예.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이 내용을 지금 공개했을까요? 예, 지금 기다리다가 처음으로 작심하고 이걸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를 한 점이 주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람 간에 상당히 교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4월 10일 딱 한 번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좀 화가 나 있을 겁니다. 그래 빨리 나서라지 말이야.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표현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순간 포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상당히 강조합니다. 지금 빨리 이걸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는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킹메이커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나서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기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요.
가능하면 빨리 등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비오르 순간이라는 건 옷을 벗고 검찰 정치에 입문하라라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비오르 했죠. 지금. 근데 디테일에 가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순간, 네. 이 순간이 늦춰지면은 점점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뜻인 거죠. 더 뜸들이지 말라. 예, 정치 고수로서 이제 훈수를 좀 세게 두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지금 뭐 80일 가까이 계속 침묵 정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종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랬군요. 예. 거기다가 연락도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도 순간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좀 나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육지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물 밑에 있는 게 훨씬 낫다. 침묵의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득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면모, 대선 캠프랄 조직이 아직은 좀 여의치 않은 상태고 두 번째로는 6월 11일 날 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외로. 예. 거의 뭐 1, 2위, 거의 1위로 달리는 경우 많고 다자 대결에서는 수도 유리하고 양자구도도 거의 다 1위로 나오는데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밖으로 이렇게 얼굴에 들이밀어서 부담을 갖느니 때를 좀 기다리다. 좀 더 기다리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군요.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온 것 같다. 그리고 나라를 한번 경영해 보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저는 정치 거의 구단 차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양수 겸장의 카드를 던졌다고 봅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향해서는 빨리 나서라 밖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자극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한테 당신 상당히 준비하고 대권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한테 연락해라. 같이 해보자. 라고 동시에 메시지를 강한 자극을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치 구단의 또 한 가지 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양수 겸장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또 들어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 얼마 전에 그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도 막 한때는 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권에서 상당히 좀 러브콜을 받아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김동연 부총리 보면요, 뭐랄까 정치적 가치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충청도 출신입니다. 충청 음성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먹게 들고 또 하나는 흑수저 출신이다. 더구나 경제 전문가다. 이런 부분이 지금 대선에 상당히 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여러 다양한 조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영입 제안을 받았고 이번 4.7 재보선 때도 서울시장으로 이제 여야의 동시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부겸 총리 직전에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고사했다. 이 내용을요 언론에 본인이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뭐면 저는 국무총리를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대통령 하겠다라는 무언의 강력한 발언이나 다름없죠. 아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아닙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나름대로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하는 창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한번 물어봤고 총리 후보로도 물어봤는데 본인 둘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나이도 비교적 젊은 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여야 어느 정도 김동인이 오면은 상 만만치 않은 카드가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동인 전 부총리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가서 후보가 된다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리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킹은 뭐 모르겠지만 킹메이커 역할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번 대선에 깊이 저는 그런데 여권 후보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 저는 본인도 정확히 판단 안 했다고 봅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고 본인이 있다. 아주 신중하고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그냥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인데요. 그건 뭐 굳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유리하게 본인은 모셔갈 수 있다면, 꽃가마를 태워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김동훈이 지금 아무 조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예. 본인의 가치는 높은데. 그런데 여권에는 너무 강력한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 상황이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여권에서 정치가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만약에 하나 네. 친문과 이재명 간의 싸움이 붙어서 이재명 낙마를 하게 된다면 그 대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친문이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말하는 윤석열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윤석열의 대안 카드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라고 이쪽 저쪽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본인이 공무원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특성상 모험적이고 빠른 선택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여권의 아주 강력한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몸집 키우기에 나섰는데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DMZ 포럼에 참석을 한 건데요. 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평화경제협회와 함께 DMZ 포럼을 주최하시고 기조연설까지 맡아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이번 DMZ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여의도로 가서 지지 모임에 또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뭐 지지 모임은 아닙니다만 이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이 포럼에 참가한 분들의 면면을 보세요. 참여정부 인사들이 많고요. 특히 친문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들이 오늘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이해찬 전 민주당 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는 저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아킬레스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는 이른바 친문 비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충청도의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본인이 이제 뭐 안동 이제 경기도 강원도 출신이고 죄송합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고 수도권에 지지 기반이 있는데 충청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문과 충청도를 부족한 부분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죠. 그렇군요. 본인이 뭐 충청도 출신이고 세종시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뭐 친문의 좌장 뭐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인물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지선을 해주고 좀 며칠 전에는 아주 이른바 이해찬을 돕는 광장계, 이해찬계가 몽땅 가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종횡무직 상당히 좀 신나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좀 친노, 친문 이렇게 진영이 좀 분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미 분화가 세게 빠르게 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이제 권력의 법칙입니다. 동교동계든 뭐 장도동계든 간에 친이 친박계든 간에 이 마지막에 대권 국면에서는 각자 갈 길 가는 겁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저는 친노 친문계가 민주당 내에서 이미 네 갈래로 갈라지겠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계, 이낙연계, 그렇죠? 정세균계,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친문계라고 네 분야로 이미 빠르게 분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포럼에 보면요,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
그리고 문정인 전 특보, 예. 이종석 전 장관, 예. 참여정부 때 주요 인사들이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도 참여. 한명숙 전 총리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친노의 좌장이라고 하고 친문계로부터 존경받는 예.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챙겼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 보면 이낙연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힘을 좀 많이 얻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마 지금 차제에 이른바 이재명 대세로는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지금 이낙연 정세균 이제 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견제군 날렸잖아요. 예. 그동안은 되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예쁜 포장지만 보여준다. 알맹이 보여줘라. 국민 앞에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난 자신감 표출이죠. 그럼 물 밑에서 지도만 높고 보일랑말 하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와서 나랑 한번 제대로 겨뤄보자. 라는 도전장을 던진 거죠. 엄청난 자신감이 넘친 도전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대선 1, 2위 대결도 좀 심할 것 같으니까요. 어떤 모습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는 법사위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여야가 또다시 충돌을 한 건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초전이 펼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아니 의사일정 변경도 민주당 마음대로 간사 선출도 민주당 마음대로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단독 강행 처리해갖고 지금 국민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 윤호중 위원장이 요 바로 위층에 있잖아요. 두층 밑에 있잖아요. 와서 사회를 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국회법상 사유가 돼요 이게? 이건 없고. 이거 뭐 유령이? 뭐야 그걸 박주민을? 아니 저거. 지금 이제 아이고 쿠데타는 불법한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이건 합법적이라니까요. 이런 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은 우리 김도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왜?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내가 이야기. 당신 뭐라 그래야 돼? 당신은 막말이지.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간사님 있잖아 간사님. 내가 말을 좀 걸고 싶은데 뭐라 그래야 돼? 자, 당신하면 막말이고. 그럼 쥐하. 뭐야? 그러니까 대화해야 될 거야 대화.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김종민이 일어나 나서면 이게 코미디가 되네 이게 참. 코미디가 아니라 이게. 네, 저희가 영상 구성 사람과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요. 법사위에서 여야가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 서로 충돌하고 신경전 벌이는 것 같으면서도 웃고 있어요. 싸우다가 친해진 겁니까? 보기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거의 뭐 좀 개그 코미디 보는 것 같은데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사리판 같습니다. 뭐 쿠데타 얘기도 나오고 유령도 나오고 뭐 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어느 쪽에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 하겠고요. 다만 여야가 세게 충돌하면 더 이제 강한 정당,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이 비판을 좀 받죠. 저게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있지 않습니까? 실시 계획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하면서 이제 붙은 건데 뭐 증인 채택 문제 또 협상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신경전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기에는 우리 기자들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화면에 잡히는데 여야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도 저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화났는지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야가.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모습만 잠깐이지만 YTN 화면을 봐도
저걸 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참 분노 지수가 올라갈지. 지금 소상공인 분들 죽지 못해 사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난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좀 국회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더 많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도 또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볼성사나운 정쟁으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호중 위원장의 무단 결석, 백혜련 간사의 일방적 사회, 그리고 박주민 간사 기립 표결 선임까지 민주당 멋대로 법사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진행, 안건 단독 강행 처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습관성 날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다음 주인데요. 여야가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깽판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일단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검찰 카드는 무산됐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카드가 도중에 이제 온통 많은 논란 속에 이제 무산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시민장 카드도 무산됐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집어든 김호수 카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33번째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 카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시킬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34%로 집계가 됐는데 면면을 좀 살펴보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는 그런데 부정이 더 높았더라고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결정적 요인은 아마 호남 민심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이 아시다시피 4월 중순에는 50% 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조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한 17% 가까이 17%포인트가 지금 아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도가 팍 17%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하고 불만이 화도 나지만 또 더 잘하기를 앞으로 그런 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호남이 무너지면 이제 그야말로 마지노선이 그냥 무너지는 건데 아직까지 완전히 호남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가 마치 노무현 재단이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전시회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축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한 번도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근데 오늘 새벽에 잠이 깰 때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상당히 긴 시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시회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랬나?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물론 저보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꿈을 그간에 몇 번 꿨는데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침이 저에게는 항상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문 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구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동네, 서울이 아닌 옆 동네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축하 말씀을 짧게 한다고 해서 애정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경력도 없는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통해서 정치는 절대로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해서 정치의 길로 들어와서 결국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담긴 의미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대 정책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내일 새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물밑줄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됐죠. 예, 네. 보니까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 그렇게 지금 잠시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는데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의제 중에 하나가 그랬군요. 되겠습니다. 예. 미사일 지침,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다음에 예. 그것이 그동안 4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요. 미국이 사거리를 제한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1979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 혼자서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예. 미사일 제작 기술을 알려다오. 그러니까 미국이 180km만 제한을 지키면 알려주고 그 이상을 하면 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그때가 되니까 언제였습니까? 197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180km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미사일 제작 기술을 인수받은 거죠. 예. 계속 개정하면서 사거리도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개정이 지난 2017년에 있었는데 그때에는 사거리는 800km를 예. 갈 수 있고 최대 네. 탄두 무게가 중요합니다. 미사일은 그 탄두 무게 중량은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예. 자, 800km면요. 휴전선 인근에 있는 우리 미사일 부대에서 네. 쏜다면 사거리가 미사일 부대는 휴전선 인근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한반도의 남부에서 발사를 한다면 예. 북한의 북부 지역까지 그렇군요. 충분히 쏠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탄두 중량인데 네. 현재 우리 미사일 부대가
개발한 우리 군이 보유한 기술로 보면 탄두가 4톤까지 만들어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두 중량을 줄이잖아요. 네. 2톤으로 줄인다거나 1톤으로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미사일이 800km짜리라면 네. 2,000km 이상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은 이미 1,500km에서 2,000km 이상, 어쩌면은 3,000km까지도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기술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고 선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거리가 10,000km 넘죠. 10,000km가 넘습니다. 화성 15형이 현재까지 실험을 한 마지막 최신 기종인데 그것이 10,000km 이상 나가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이런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좀 자체 개발 그런 족쇄를 좀 풀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 쪽에선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사거리는 800km로 통제가 되어 있지만 탄두 중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이 2,000km 이상 날릴 수 있는 미사일 제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미사일 개발과 배치 이런 것들은 주권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나라가 결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1979년에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사거리 제한을 미국과의 관계 속에 받아들인 거고 그것은 미국과 약속을 통해서 철폐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이나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사거리를 얼마든 하든 이것은 우리 마음이고 만약에 우리 미사일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800km 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도 800km 이하로 줄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과거 사드 문제 때는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비대칭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항의한 문제가 있었고 미사일 주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새벽 있을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이슈 좀 짚어볼게요. 백신 협력, 반도체 배터리 기술 협력이 관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뭔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다 각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백신 쪽도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어서 각 분야마다 어느 정도씩의 성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배터리 분야는 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그 포드 자동차하고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기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해서 약 40조 원 정도의 한국 기업의 투자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전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6조 원 정도가 이미 이제 우리로 보면 3조 원짜리가 발표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확인이 된 겁니다. 백신은 어떻습니까? 백신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쪽은 두 가지 종류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백신 수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의 글로벌 허브로서 한국이 새롭게 이제 역할을 맡는 문제 두 가지로 되고 있는데 이 백신 수합 쪽에서도 성과가 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양쪽에서 나오는 말들이 미국 쪽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 의사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을 이제 미국 쪽에서 최근에 이제 2천만 회분을 이제 외국에 지원하겠다라고 그 전에 또 6천만 회분 해가지고 도합 8천만 회분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중에 우리나라로 좀 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가난한 나라가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최고 강대국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사는 나라는 절대로 아니고. 예. 그다음에 한국은 백신이 없으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거덜이 난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 한국은 기본적으로 방역이 잘 돼 있어서 백신이라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신을 수합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다만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수합이라는 형태. 그래서 6월 달 상반기 이내에 우리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받고 하반기 중에 우리가 이미 확보한 것 중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요, 단독 회담이 있고 소인수 회담이 있고 확대 회담이 있더라고요. 네. 내일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단독 회담 먼저 열리고 다음에 소인수 회담이 열리고 다음에 확대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표준형이 있고 표준형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죠. 예.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 회담 30분. 그러니까 대통령 둘만 참석하고 예. 통역만 있는 그런 단독 회담을 30분 정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네. 30분 중에는 이제 환담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진을 같이 찍는 그런 세션이 있죠. 그 다음에 60분 정도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은 같이 수행한 장관들 또 수석 비서관들이 이제 옆에 도열을 해서 예.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정상 간의 협의를 할 때 장관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공식 문서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다음에 결과물 문서를 어떻게 확정을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회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단독 회담에 30분, 확대 정상회담 60분 이렇게 이어지고 중간에 이제 만찬이라니까 오찬이 예. 업무 만찬, 업무 오찬이 중간에 끼워져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찬이나 만찬을 백악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에 앞서서 사실은 백악관에서는 정상회담 자체를 하지를 마라. 이게 백악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했지만 지금 5월인데 정상회담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예. 외국 정상을 두 번째로 백악관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 이제 방역팀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연세가 좀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 예. 자체를 하지 말자. 해도 조심하자. 그렇군요. 이런 건데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방역과 관련한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지난 4월 중순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때도 스가 일본 총리는 혼자 워싱턴을 방문을 했지요. 근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소인수 회담은 사실은 원래는 잘 안 하는 건데 네. 오찬이나 만찬이 빠져 있는 이런 예.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군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끼워놓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예상 외의 그런 예.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 누가 참석합니까? 대체로는 그 안건에 따라 다르겠죠. 예.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 정상회담이 뭐 10명 정도 이상의 이제 참모들이 참석하는 거라면 예. 소인수 회담은 하나나 두 개의 주제에 집중하는 회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2명 정도의 참모가 배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입니다. 질의응답도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표준으로 보면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약 3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기자회견 하게 됩니다. 예. 네. 기자회견 하게 되면 모두 발언, 양쪽 정상이 모두 발언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양쪽에서 2명씩 기자 2명씩, 예. 한국 기자 2명, 미국 기자 2명, 합의 4명이 이제 질문하게 되고 대개 기자들은 하나만 질문하라라는 얘기를 듣지만 예. 워낙에 4명인데 하나씩 질문하면 4개밖에 질문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대개 기자들은 2개 내지 3개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한 10개 정도를 소화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뭐 이번에는 10개 이상의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명의 기자가 2개 정도의 질문한다고 치고 한 7, 8개 정도의 주제가 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나라가 원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는 좋은 회담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공동 기자회견 YTN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대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대전시 신성동 애경종합기술원 1층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한 명이 얼굴과 머리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폐 유기용제를 시약통에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와 검찰이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서 공장 가계약 상태였던 업체가 폐업망과 폐합성수지 같은 폐기물 만여 톤을 쌓아둔 채 잠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3월에도 아산시 인주면에서 공장을 석 달간 빌린 뒤에 폐기물 2,000톤을 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달 동안 렌터카로 1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받아서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부천 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11차례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하고 합의금과 치료비 등 7,400여만 원을 가르친 혐의로 24살 A씨 등 일당 19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늘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스토킹 코드를 지정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다른 범죄더라도 스토킹이 원인이면 스토킹 범행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 처벌법 시행 전에는 경찰서장 명의로 경고장도 보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공원에서 햄스터 8마리가 생수병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부평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부평공원 광장에 햄스터 8마리가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상인들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부는 폐업 석 달 후부터 남은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조만간 입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피해는 특히 상가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폐업을 신고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접어도 상가 계약이 끝날 때까진 임대료를 내야 해 그나마 남은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월세가 700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진 1년 반이 넘어서 내놔도 나가지도 않는데 건물주한테 말을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보증금 다 까먹고. 이런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로 폐업한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긴급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YTN 취재 결과 정부가 그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입법 예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 이상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3달 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모든 상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한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이런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논의가 활발하게 국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관련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입법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최근 경기도 성남이나 광주, 호남권의 광주와 완주, 충청권에서는 청주, 경북에서는 경주, 상주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함께 식음료수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구단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중 제한으로 인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 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비를 피해 식물원과 미술관 등 실내로 몰린 나들이객들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식당과 주점, 대형 쇼핑몰 역시 코로나19의 위협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이에 반해 야외에서 펼쳐지는 프로야구는 여전히 지역에 따라 10%에서 30%까지만 관중을 받고 있습니다. 관중 수입보다 방역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더 많아 경기를 치를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프로야구계는 형평성을 반영해 관중 입장 비율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야외에서는 환기가 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경기가 생중계되는 프로야구의 상징성 때문에 방역 당국이 더 과도한 기준을 고집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조금 더 유연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석을 따로 만들어서 자리도 좀 더 좋은 데 만들고 좀 더 가까이 앉을 수 있게 하고 취식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면. 지난해 10개 구단 평균 95%의 적자를 기록하며 벼랑 끝에 선 프로야구. 생존의 위기를 겪는 야구계를 향해 여전히 요지부동 침묵만 지키고 있는 방역당국이 책임 있는 해답을 내놔야 할 시점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나 접종했으나 확진 판정을 받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20대 의료인이 지난 3월과 4월에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은 뒤 2주가 지나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유혈 분쟁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11일째 교전을 벌이면서 24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끝에 극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20일 저녁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휴전은 상호 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21일 오전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휴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이스라엘이 맹렬한 폭격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은 11일째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양측이 전쟁의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Only through renewing our commitment and redoubling our efforts towards a negotiated solution can we bring this cruel violence and hatred to a definitive end.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종교활동 제한과 이스라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해묵은 갈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를 발매했습니다. 이 버터는 댄스팝 기반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으로 지난해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이후 두 번째 영어 노래입니다. 흑백과 컬러 영상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에는 개인별 안무와 화려한 군무까지 다채롭게 담아냈습니다.
중국팀 입단으로 거취를 정리한 김연경은 이제 도쿄올림픽 대장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을 메달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서bun국 기자입니다. 2020-2021 V리그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 등 40게임 이상의 강행군으로 여제의 복귀를 알렸던 김연경. 국내 잔류와 해외 진출 중 상대적으로 경기 수가 적은 중국 리그를 선택하며 거취를 일단락한 김연경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입니다. 상하이 팀과 계약 이후 국내 팬들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대표팀 멤버들과 함께 도쿄 전초전 네이션스 리그가 열리는 이탈리아로 이동했습니다. 대표팀 주장답게 앞서 선수촌 훈련에서는 처음 태극마크를 든 후배들까지 격려해가며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젊은 선수들이 화이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팀한테는 어쨌든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덧 33살, 2012년 런던 대회 4강, 5년 전 리우 대회 8강을 이끌었던 만큼 선수 생활의 마지막이 될 도쿄올림픽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마지막 올림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마무리를 좀 좋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메달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학폭 파문으로 쌍둥이 자매가 대표팀에서 빠지면서 레프트에서는 첫 승선한 이소영 등 세터 자리에는 염혜선 등의 경쟁 체제가 예상되는 상황. 25일 중국전을 시작으로 6월 네덜란드전까지 한 달간 15경기 빡빡한 일정이지만 김연경은 특유의 승부욕과 리더십으로 완벽한 올림픽 준비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YTN 서bun국입니다. PGA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첫날 경기에서는 이런 재밌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18번 홀 관중석 바로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가 싶더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채 서서히 다가오는 또 다른 한 남자. 뭔가 쓰레기통 안에서 신기한 걸 관찰하는가 싶더니 이내에 들어올리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다름 아닌 골프공이었습니다. 바로 앞의 상황을 보시죠. 미소를 보였던 이 남성은 콜롬비아 출신의 세바스티안 무뇨스 선수고요. 18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왼쪽으로 크게 감기면서 페어웨이가 아닌 쓰레기통 속으로 직행을 했던 겁니다. 무뇨스 선수 처음 발견한 여성에게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이 공을 기념으로 선물했는데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구제 조항에 따라서 벌타 없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무뇨스 선수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사한 이 홀에서 다행히 8을 기록하면서 1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는데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5도, 강릉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덥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구름량이 줄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6도에서 15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